안녕하세요. 여행자의 필요를 봤는데요. 건국대학교 안에 있는 영화관인 KU 시네마테크에서 봤어요. 제가 그날의 동선이나 시간상으로 거기서 보는 게 가장 나은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고 영화상에서 인물이 대화를 하는데 바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한글 자막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영화가 영어로 말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한국어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영어로 말할 때 한글 자막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홍상수 감독님 영화 중에 물 안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일부러 초점을 흐린 채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도 일부러 한글 자막 없이 그냥 개봉을 하신 게 의도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닝 이 뇌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면서 영어 듣기 평가처럼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질 못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얼추 알아듣긴 했어요.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 다 캐치는 못했지만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자막 없이 집중해서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굉장히 맞닿는 부분도 있어서 이 경험이 저는 더 좋기도 했어요. 이 영화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를 더 많이 들으면서 그걸 또 자막도 없는 채로 본다?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언어 이외의 표현에도 집중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어쩌면 오히려 더 좋았다 라고도 느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영화관에서는 그냥 한글 자막 있는 채로 상영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영화 다 보고 나와서 보니까 매표소 쪽에 한글 자막 없이 상영된다. 근데 추후에 이제 한글 자막도 넣어서 상영할 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얼마가는 한글 자막을 뺀 건지 아니면은 한글 자막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임시로 뺀 채로 상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글 자막 없이 본 것도 꽤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번 영화는 특히나 시놉시스만 봐도 이 영화에 1차적으로는 좀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에도 큼지막한 글씨로 그 시놉시스를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님이 직접 적은 내용의 시놉시스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글의 말투를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영화는 문자를 읽거나 언어를 말하거나 이런 게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는 영화라서 포스터에서부터 그 내용과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고스란히 어느 정도 느껴지게끔 포스터에서부터 디자인을 해놨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선 이자벨 윗베르가 한 여자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상황이 어쨌든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상황이죠. 어쨌든 여자는 즉흥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 후에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자벨 윗베르가 계속 물어봅니다. 깊은 내면에서 뭘 느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이 여성은 그리고 김승윤 배우이신데 저랑 니은 하나 차이죠, 이름이. 어쨌든 그래서 피아노 칠 때 깊은 내면에서 뭘 느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뻔한 답, 해피, I feel happy, 그리고 beautiful, 거기다가 annoyed, 약간 좀 왠지 좀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나는 더 잘 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짜증이 난다, 신경이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어로 적어서 약간의 사견도 들어간 듯한 그 말을 적어서 혼자 이제 계속 그걸로 공부를 하라고, 프랑스어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프랑스어 레슨을 하는 광경이었고, 두 번째 집에서는 권혜요 배우님과 이혜영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이혜영 배우님이 이제 레슨을 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막 해요. 하다가 또 이 여자가 즉흥적으로 이제 기타를 연주하려고 해요. 연주를 시작하니까 이자벨 윗베르가 슬슬 도망가더라고요. 아까 다른 집에서 피아노 연주할 때도 슬슬 도망갔거든요. 뭐 악기 연주만 하면은 약간 도망가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와 굉장히 반복이 됐던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연주 다 끝내고 나서 첫 번째 집과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그 연주할 때 어떤 기분이었냐, 어떤 느낌을 안쪽에서 느꼈어?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혜영 배우님도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해피, 뷰티풀. 그런데 또 에노이드, 좀 짜증난다. 왜냐면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보면은 첫 번째 집이든 두 번째 집이든 잘한다라는 기준이 외부에서 보통 평가하는 그런 잘한다는 기준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집에서는 또 딸과 같이 사는데 그 딸에 대해서 이자벨 윗베르랑 얘기를 할 때 딸이 지금 뭐 그냥 취업 준비한다, 집에서 지금은 뭐 아무 일 안 하고 놀고는 있는데 앞으로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하려고 한다, 좀 걱정스러운 듯이 불안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이자벨 윗베르는 뭐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그게 당신 딸의 스타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집은 이자벨 윗베르가 임시로 신세를 지고 있는 집인 거죠. 앞에 나왔던 두 집과는 다르게 이자벨 윗베르라는 인물이 조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임시적이긴 하지만요. 특히나 이 세 번째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 같은 거는 다들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KU 시네마테크에서 봤을 때도 어떤 한 분이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빵 터지셨는데 막 주체를 못해. 특히 그 집에 이제 엄마가 불시에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상황 있잖아요. 옷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무언가를 안다는 거, 어떤 사람을 정말 안다는 것에 대해서 둘이서 견해가 다른 상황이 나와요.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아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다는 쪽이죠. 그리고 사실 이자벨 윗베르도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 그 두 집에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내면에서 정말 뭘 느꼈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좀 자기가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고 짜증이 난다라고 할 때 그런 감정을 뭐 느끼는 거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프랑스어로 써서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한 번 더 곱씹고 프랑스어를 공부할 겸 그런 과정을 이제 권유합니다. 계속 조윤희 배우가 연기하는 엄마와는 이 인간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잠깐 한국에 왔고 온 지도 얼마 안 된 여행자 신분의 이자벨 윗베르가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깊은 곳으로는 빨리 침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엄마 말대로 이 사람을 안다는 거는 인물의 히스토리를 논리적으로 쭉 파악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조윤희 배우님이 이제 연기한 엄마라는 인물이 이게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캐릭터가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꽤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런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지금까지 나온 기복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기복 캐릭터 중에 한 명 아닌가.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찝찝하면서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추상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었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또 폭발력 있게 그렇게 소리를 내지르면서 하는 그 연기가 너무 좋았고, 다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말 언제나 이 배우들의 포텐셜을 최대로 꺼낼 수 있는 홍상수 감독이라고 느꼈고, 홍상수 감독이 영화 볼 때마다 이 배우들한테 더 빠져들게 돼요. 이번 영화에서는 언어를 넘어서고 논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인식이 이 고되고 무겁고 고생스러운 삶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뭐 세상에서 만들어낸 기준이나 프레임이 이 고단한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프레임을 넘어서는 그런 인식은 또 이 고단한 삶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지만 그렇게 이 프레임을 넘어서려는 사람도 왠지 모를 실존적인 고통은 항상 안고 있고,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 드는 영화였고, 저에게는 언어나 배경적인 것을 넘어서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릴랑 말랑 하면서 장난치면서 줄다리기 하는 너무 재밌는 영화여서 잘 봤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오히려 언어라는 거 자체에 애정이 생기기도 하는 영화였는데요. 왜냐면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각각의 언어 자체를 말하고 발음할 때의 그 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이 다 너무 다르고 각각의 언어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게다가 그런 언어들이 말해지면서 너무 소중한 화면들이 화면엔 전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어를 넘어서려는 마음과 이 언어 자체가 그냥 좋다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자벨 윗베르처럼 일종의 여행자 신분일 때 이 세상과 이 상황을 훨씬 더 초연하게 멀리서 쫙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방식이랑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자의 마음가짐으로 삶을 싹 느껴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관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행자도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안고 있죠. 여행을 온 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나 짐을 다 덜어낸 상태는 아니죠. 사실 희미한 불안은 항상 안고 있고요. 이자벨 윗베르도 그런 희미한 불안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자벨 윗베르가 여행자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인물들, 다른 한국인들도 다 여행자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여행자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갑자기 낳으신 게 아니라 많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낳으셨겠지만 물론 전혀 계획에 없던 출산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태어난 입장에서는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방황을 하게 되는 이런 여행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자벨 윗베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도, 그리고 우리도 여행자로서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뭐가 결여가 돼 있고 항상 뭐가 그렇게 찝찝하고 불안할까? 뭐가 고생스러울까? 근데 저는 항상 삶이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아주 고생스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한 이 고생스럽다라는 거는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예를 들면 뭐 사는 게 개 같다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해버림으로써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한 걸음 더 움직일 수 있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고생스럽다라는 건 저에겐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언어라는 게 참 한 방향으로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도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나 낙천적인 단어들이 나와도 전 왠지 아주 희미한 절망감도 동시에 느끼고, 반대로 또 프랑스어를 배우는 두 여자가 각각 뭐 아버지에 대해서 울거나 회상할 때, 지금은 아버지가 없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장을 펼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희미한 낙관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홍상수 영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알코올, 이번 영화에서는 막걸리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이 막걸리라는 물질로 신경을 마비시키고 평소와 다른 감각을 느끼며 회피하는 것이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언어라는 매체,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이 삶을 느끼기 위한 이자벨 윗베르의 행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멍 때리면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마치 눈 뜨고 명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뭐 돌 위에 누워서 저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작은 개울가에 신발 벗고 맨발로 이제 서서 이 상황을 느끼거나 이런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막걸리를 마시는 것. 이런 두 가지로 온전히 이 삶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시처럼 조금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냥 자연 속에서 걷거나 누우면서 눈앞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느끼거나, 또는 막걸리를 마셔버리고 눈을 감고 자는 그런 이자벨 윗베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항상 결국의 해결책은 막걸리를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자벨 윗베르가 입는 옷이 굉장히 눈에 밟히는 그 초록색 가디건이랑, 초록색 가디건 안에는 그 생맹 테스트하는 그런 색깔의 옷이 있잖아요. 그 생맹 테스트 할 때 거기 숫자가 숨어있는 그 몽글몽글한 구슬 아이스크림들 모여있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벨 윗베르가 누가 봐도 이방인이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초록색 가디건과 생맹 테스트 원피스가 좀 이질적인 이미지를 줘서 오히려 재밌기도 했고, 또 하여튼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도망가는 게 또 굉장히 좋았고, 사실 누가 악기 연주하면 한 10초 이내로 들으면 괜찮은데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벨 윗베르가 충분히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다. 그리고 좋았던 장면이, 뭐 모든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감각적으로 되게 좋았던 장면이, 두 번째 집에 프랑스어 가르쳐주러 갔을 때 개가 한심하다는 듯이 우리를 꼬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개의 그 생식기 쪽도 나오면서, 하여튼 그 개가 마치 뭐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무슨 신처럼 딱 해가지고 저를 딱 꼬라보더라고요. 그때 개한테 이제 수그려지면서, 개가 나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그런 생물이다
라고 거의 가스라이팅 당할 정도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개의 눈빛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때 또 이혜영 씨와 그 딸의 대화가 또 재밌잖아요. 너 프랑스어로 좀 몇 마디 주고 받아봐 막 하는데, 딸이 나 프랑스어 못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뭐 잠깐 배운 건데 뭐 못한다고 하면서 싸우다가, 딸이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돌리죠. 걔 밥 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좀 줘라 뭐 하면서 쓱 빠져나가죠. 그 대화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이 두 번째 집에 그 딸이 공원인지 마당인지 거기서 발레 연습을 막 해요. 되게 잘 하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게 무용 연습, 발레 연습을 하는데, 그때 사운드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고 있었나 영어로 말을 하고 있었나, 하여튼 외국어로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발레하는 화면이 마치 부드러운 유화처럼 어우러져서 그 평화로우면서도 희망적인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딸이 뭐 따로 하는 일 없이 현재 놀고 있지만 뭐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아름다운 무용 연습 장면과 그 배경의 색감과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프랑스어 곡에 합쳐지면서 걱정이나 불안 따위는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정말 무중력 상태의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장면이. 보통 언론에선 사람들이 홍상수 영화의 즉흥적인 부분을 부각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홍상수 감독님에겐 평소에든 영화 촬영이 임박해서든 뇌에서 계속 돌고 돌아다니는 이런 생각과 상상들이 뻗어나가고 있고, 다른 것과 결합이 되고 가지를 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수의 이제 일반적인 상업 영화가 시나리오를 미리 쓰고 준비하는 단계와도 비슷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난스러울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는 이 평소의 생각들은 표면상으로는 즉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툭 튀어나오기 전에 다른 형태로라도 내면에서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그게 계속 내면에서는 굴러가고 있다가 예술로 표현이 되면서 변형되거나 분리되어 나오거나 숙성이 된 채로 나오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그 즉흥적이라는 것도 내면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라도 항상 눈덩이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완벽해진다.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주절거렸는데 너무 보는 동안에 행복했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고요. 그럼 이만.